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분단이기 때문에 분단이 주는 어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왔고 거기에 기초해서 책도 아까 소개해 주신 트라우마 한국사회라든가 그런 뭐 그런 책들을 집필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남과 북 사람들의 심리를 비교하는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 뭐 이걸 위주로 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감하게 현재 한국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흔히 이제 우리 한반도의 어떤 체제를 분단 체제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이 분단 체제는 사실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체제는 아니죠. 남과 북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체제는 아니고 해방 이후에 강대국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각각 18선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좀 더 정확하게 구조를 얘기하자면 소련이 남진하는 걸 미국이 막기 위해서 그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선을. 그래서 이제 분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은 우리 민족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고 국제적인 냉전 질서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것이다.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냉전 체제에 의한 이제 의해 만들어진 게 분단 체제인데 냉전이 이제 끝났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냉전 체제 1945년부터 4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냉전 체제다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세계적인 냉전 체제. 근데 이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해체됐습니다. 이게 해체되면서 한국 말고도 분단이 됐던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냉전 체제가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철진한 냉전 체제가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분단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도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분단이라는 것도 심각하지만 분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은 지금 서로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지금까지의 남과 북의 역사는 뭐 사이가 좋았던 이웃 간의 역사가 아니라 증오와 혐오에 기반을 둔 적대적 관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이 분단 체제는 사실 증오와 혐오의 기초를 두고 있는 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일상에서도 경험하시겠지만 옆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정신이 건강해지겠죠. 근데 옆 사람이 있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치고받고 막 싸우고 책상 같이 있을 때 줄 긋고 넘어지지 마 이런 거 하고 보면 어떡해 정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신이 불편해지고 병들겠죠. 그래서 이게 증오와 혐오의 기반을 둔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적 관계보다도 훨씬 더 나쁜 이 관계다라고 봐야 되고 그로부터 이제 한국인에게 심각한 트라우마, 제가 분단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분단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죠. 분단 체제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증오와 혐오의 기반을 둔 분단 체제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 이걸 이제 통칭해서 저는 이제 분단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단 트라우마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됐어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국과 쪽이 막 적대적으로 엄청 뭐 오늘 내일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랑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2000년도에 또 2018년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보니까 연속적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분단 트라우마는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분단 트라우마를 지금 지탱시키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자, 그거는 왜 국가보안법이 현재 분단 트라우마를 지탱하는 하나의 이제 유일한 제도 구실을 하고 있느냐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국가보안법은 이 증오와 혐오의 기반을 둔 분단 체제로 인해서 생겨난 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국가보안법이 북을 적대시하는 법이라는 건 어디에서 할 수 있죠?
국가보안법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북을 뭘로 규정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법에서 이렇게 쓴 건 아닌데 뭐라고 써놨냐면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쉽게 하면 이적. 반국가단체. 자, 반국가단체라는 말이 과연 타당합니까? 라고 봤을 때 북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엄연한 주권국가를 한국은 뭐라고 부르냐? 이미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에 반해서 덤벼드는 이상한 놈들의 단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간다. 이럴 때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있다면 그런 말들은 거짓말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법으로 북을 이미단체 혹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해놓고 서로 손잡고 압수하고 이거는 사실 기만 아닙니다. 위선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전제로 하고 북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멸살시켜야 될 어떤 반국가단체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일단 북을 반국가단체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북쪽 사람들하고 뭐 좀 많이 친하신가요? 친구도 있어요? 없으시죠? 북쪽 드라마는 자주 보십니까? 못 보시죠? 자, 이거 안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에 나왔는데 식당에 어디 갔더니 북쪽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같은 민족인데 거기서 만났으니 반갑잖아요. 그럼 막 다가와서 이거 우리 남쪽에서 왔습니다. 같이 한잔 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같은 말 쓰는 것 같은데 북쪽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본다. 야, 북쪽 사람들 조심해. 왜 조심하라고 해요? 거기서 같이 술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됩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해약통신죄 걸립니다. 그 예전에 그 독일에서 유학하던 그 유명한 그 이윤모 하백, 윤희상 작곡가 이런 분들이 그 베를린은 북쪽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동서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북쪽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백린이라 잡혀가지고 간첩죄로 됐죠. 왜냐하면 여기 걸려요. 접촉을 했으니까. 북쪽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혹시 인터넷에 우연히 북쪽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전래 재밌다. 엄청 재밌다. 그래가지고 다운받았다. 그러면 걸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됩니다. 이적표현물 소지한 거예요. 이적단체가 배포한. 그러니까 걸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친구한테 줬다. 야, 이거 재밌어. 한번 봐봐. 그럼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죄로 더 커요. 그런 죄벌이.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알던 어떤 한 분 조교도 선생님이 글 쓴 거 보니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류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책을 하나 사온 거예요. 무슨 책이냐면 민족 세시풍습이라는 책.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죠. 근데 그걸 갖고 그때 당시에 통일부 허가 받고 신고하고 갖고 들어온 책인데 그거 갖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해직당하고 탄압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있죠. 북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말을 하면 뭐에 걸려요? 고무찬양죄 걸려요. 예전에 그 재미동포 신은미 씨라고 있는데 여기 여러 차례 방문해서 오마이뉴스에 방북기를 연재해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한국에 가서 강연 다녔습니다. 근데 강의에서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별거 없어요. 대동강물이 되게 맑더라. 그 다음에 북쪽 사람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더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다 라고 난리를 찍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추방당했고 지금 못 들어옵니다. 고무찬양이 걸린 거예요. 왜 대동강물이 맑다 그랬냐 이거죠. 더럽다 그랬어야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왜 많이 쓴다 그랬냐. 그 특허치만 쓴다 그랬어야지. 이렇게 이제 검찰들이 탄압을 한 거죠. 자,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북을 없애야 돼, 없애야 될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를 규정해놓고 북과 접촉하는 거, 교류하는 거, 북쪽에서 나온 정보를 보는 거, 또 북쪽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 고무찬양까지 아니더라도 그거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분단체제를 지탱시키는 남과 북을 계속 적대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이 한국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우선 하나는 대북 인식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북에 대한 인식장애를 초래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분단 트라우마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자, 대북 인식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근데 북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네. 재미있죠. 결론을 여기 두 개 말씀하신 걸 이어서 해볼게요. 북을 잘 모르지만 미워해요. 정상이에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웃집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미워해요. 그럼 제가 미친놈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좋아하진 않아. 미워해요. 벌써 태도가 결정돼 있어요. 이상한 거죠. 이게 국가보안법이에요. 미워하도록 만든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처벌당하니까. 거기에 그래. 궁금하다라는 표현이 예? 그걸 잘 모르니까 궁금하다. 모르면 궁금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는 없죠.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굳이 미워할 필요 있습니까?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 너도 미워 뭐 이렇게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데서 일단 알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르는 거를 해결하려고도 안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미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정신병적 증후에 가깝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미워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계관에서.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사실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북에 대한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본인 기자입니다. 한반도 전문 기자인데 시게무라 도시미스라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 취재해온 내 경험에서 보면 북조선 관련 신문기사의 대부분이 오보 혹은 미확인 정보이다. 특히 한국 매스컴이 전달하는 북조선 관련 미확인 정보의 대부분은 오보라고 하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북조선에 대해 아무리 나쁘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보도가 한국 사회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현송월 단장 사건이죠.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은 모란봉합단 단장인 현송월 단장이 포르노를 찍어가지고 총살당했다 당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현송월 죽은 줄 알았죠. 현송월 단장. 근데 2018년에 평창에 왔죠. 모란봉합단이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 보도가 나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분명히 총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멀쩡히 살아서 왔네. 자,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보도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광주시장 총 맞아 죽었다 이런 보도를 오보를 했다. 명예훼손 들어가고 그 신문사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북에 대해서는 그게 그런 짓 해도 정경 보도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거예요. 뭘 써도 상관없다는 뭘 써도. 소설 같은 거 쓰고 거짓말 쓰고 아무리 해도 누가 회의 시간에 졸아서 총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거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해요. 문제제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빨갱이냐? 종북이냐? 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그 주된 이유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겁니다. 공포. 북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고 하거나 진실을 말하려고 하거나 뭐 이러면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해서만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안전한 허위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일단 받아들이면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북을 욕하고 있는데 같이 욕하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다 욕하고 있는데 혼자서 욕하지 마 그러면 조국되는 거죠. 빨갱이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이나 두려운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전한 허위를 받아들임으로써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북인식 장애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몇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북인식 장애를 구분하자면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하나는 일단 북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의심하거나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잘못을 범해가지고 죽였는데 일반 총도 아니고 비행기에 있는 기관총 있죠? 비행기 기관총 그걸로 쏴주겠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면 죽였지 그렇게 어렵게 죽이겠냐 이거예요. 비행기에 있는 기관총까지 떼와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한국에서 의심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아 기관총으로 쏴주겠어? 비행기용 기관총으로 쏴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아 저거 말이 되나 저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 의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심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의심을 안 해요. 거짓 정보 같은 거.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 같은 역사학자 이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마치 백지수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써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거나 막 써도. 그래도 다 되는 게 북쪽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막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국에는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어질 때쯤 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죠.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나쁜 짓, 잘못된 행동 다 기억하나요? 이거 안 나죠. 다 잊어먹었죠.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감정은 않죠. 그때 몇 년 전에 이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어. 이거 다 잊어먹어도 그 이후 그것 때문에 쌓인 감정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거짓선전이나 악선전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거짓말이고 나중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판명이 나도 이미 그때 그걸 들으면서 감정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 미친놈들. 그건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감정은 그대로 좀 적대적이고 뭐 증오하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북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든다. 북을 악마화시키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을 악마화시켜서 얘기하면 한국에서 칭찬받지만 북을 색안경을 벗고 진실을 얘기한다 북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처벌받거나 탄압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을 바라볼 때는 일단 나쁜 점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우리랑 차이가 발견되면 그걸 그냥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저놈들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그걸 악마화시키는 거죠.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에 대한 비정상적 증오를 유발하는 거죠. 모르지만 미워하는 거. 지구상에서 제일 북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접촉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 같은 여기 사실 조금만 가면 북쪽이잖아요. 여기 같이 사는데 너무 몰랐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북쪽 사이트 인터넷에 딱 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민족거리 딱 치면 뭐가 떠요? 경찰청, 경고청 딱 뜹니다. 쫙 하면서 귀하는 지금 뭐 불법 무슨 뭐 위험한 걸 접속할 그죠? 경고청. 또 북쪽의 사이트가 사실 뭐 위험한 포르노 사이트가 아닌데 그게 딱 떠요. 못 들어간다. 차단돼 있어요. 근데 우리 빼고 전 세계 모든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못 들어갑니다. 국가법원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일을 들으면 충격받아요. 놀래요. 아직도 21세기에 그렇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냐? 라고. 외국 사람들은 북쪽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만 못 가요. 재미교포이라서 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못 가는 거죠. 교류 잘못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술 한잔 마시고 오면 국가법원을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북에도 못 가고 북의 인터넷 사이트조차 접속을 못하고 북에서 나오는 영화도 못 보고 소설도 못 읽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죠.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만 하면 마음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해 가장 접촉이 심하게 차단돼서 무지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한 증오심이 제일 높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모르지만 미워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초래되고 있는 북에 대한 대북 인식장이다. 남북의 통일 혹은 이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인식장이다.
근데 이 인식장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찾은 거고, 국가보안법에서 이게 비롯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대북 인식장애 말고 분단 트라우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요걸 바로 들어가면, 국가 관련해서의 인식장애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보안법이 한국인들에게 분단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거죠. 이 분단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색깔공포증입니다. 색깔공포증이 뭐냐 하면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요 특징으로 한 정신장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 색깔공포증 같은 게 있나요?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리는 거 무섭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무섭죠? 아직까지는. 많이 옛날보다 약해졌다고 해도 불편하고, 그렇죠. 굉장히 느낌이 안 좋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여당을 지지해 이놈아, 야 너는 왜 진보주의자야, 뭐 이렇게 욕하면 아무렇지 않죠. 그런 애니 뭐 내가 지는 거야 이러는데 너 종북이지 빨갱이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공격은 한국에서 보면 상대방을 빨갱이로 보는 거, 종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인가 강철비였나 아니 그 뭐가 지정생존자 드라마 있어요. 요즘에 해요. 아, 해요? 시즌 일단 하나 제가 빵 TV에서 해요. 다 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막 이제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막 그 드라마에서. 근데 벙커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이제 회의하지 않습니까? NSC 회의. 거기에 보면 이제 막 군인들이 있고 뭐 청와대 참모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북이 잠수함을 동해 쪽에 보냈다. 이게 공격 신호다. 그러니까 우리 즉각 지금 북에 공습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 막기 위해서. 가지고 막 대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인들 중에 일부 강경파는 당장 북폭을 시작하자 이러고, 청와대에 있는 한 비서 중에 한 분 안보 쪽 담당자는 안 된다.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북이 그냥 잠수함이 그냥 좌초한 걸 수도 있고 공격과 상관없이 출항한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하면 한반도 전쟁 터진다. 반대하자. 이 논쟁이 가열되자 거기 있는 군이 딱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면 너 북쪽 편드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그 순간 그 사람이 딱 얼어붙는 장면 나오고요. 뽑자마자 계속 자기 주장하다가 너 그래서 북쪽 편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얼어붙으면서 아 그건 아니고, 이게 한국에서 바로 색깔공포증의 유형이죠. 다른 공격은 대충 그러려니 해요. 막 논쟁 막 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 북쪽 편드는 거야? 그러면 그건 거부해요. 아니라고 해야죠. 이제 뭐 정치권에서 그런 건 많죠. 서로 막 논쟁 붙다가 그 발언은 종북이다 이러면 이제 그 순간 아니라고 해명해야 되죠. 나 종북인데 어쩔 거야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약화됐다고 해도 색깔공포증을 두려워한다. 색깔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이렇게 색깔공포증이 생긴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생기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공포증은 어떻게 돼서 생기는 겁니까? 예를 들면 특수공포증 중에 하나인 개공포증을 예를 들면, 개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걔한테 물려본 경우. 그렇죠. 언제 물려봤을 때? 특히 어릴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든 어른이 지금 걔한테 물렸을 때는 그냥 깜짝 놀랐다 정도죠. 근데 아이들이 걔한테 물릴 때는 그 아이들은 그 순간 어떤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느껴요. 죽음의 공포를 체험합니다. 나 죽는구나. 약한 아이들이 걔한테 물릴 때는 딱 그거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데,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강력한 감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개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일반화되면서. 그래서 자기를 문 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개를 보면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자, 그래서 개 공포증이 생기는 건데, 색깔 공포증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비슷하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색깔 공격을 했다. 혹은 뭐 권력이 정부에서 나한테 색깔 공격을 했다. 빨갱이, 종북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색깔 공격이 언어적으로 그렇게 색깔 공격이 있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색깔 공포증이라는 게 과연 한국 사회에 생겨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 정도로 공포증이 유발되지 않아요. 언어적 공격만으로. 뭔가 죽음의 공포와 같은 강력한 어떤 공포가 뒤따라왔을 때 색깔 공포증 같은 게 생기지 않겠어요? 개 공포증처럼.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왜 색깔 공포증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시면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거나 중국으로 몰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잘 해줬어요? 죽였죠, 대체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완전 매장시켜버렸죠. 아까 연좌제 말씀들 하셨는데 80년대까지 연좌제까지 있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까지 초토화시켰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색깔 공포하면. 좀 있으면 날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색깔 공격은 마치 살인 예고장 같은 심리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색깔 공격을 받으면 살인 예고장 받는다. 아, 좀 있으면 날 죽이겠구나 와서 실제로 그렇게 죽였고 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색깔 공격을 퍼붓고 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아무리 소극적으로 잡아도 90년대까지는 했어요. 이런 짓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색깔 공포증이 있는 거죠. 그냥 저게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뭔가 그 뒤에 죽음의 공포 같은 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뭐 옛날에 보도연맹 사건이니 간첩단 조작 사건이니 뭐 수많은 이런 어떤 색깔 공격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박살내는 그런 것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색깔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잡아다가 패서 빨갱이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전직 대통령들까지도 빨갱이 소리를 듣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살았죠. 네. 지금도 빨갱이라고 그래요. 보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입니다. 대통령도 뭐 예외 없이 누구나 빨갱이가 될 수 있는 나라, 색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 색깔 공포증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공포증은 분명히 정신장애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색깔 공포증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색깔 공포증이라는 정신장애는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색깔 공포증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 다 정신적으로 양호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색깔 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지금 건강한 상태들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유증, 색깔 공포증, 즉 분단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후진적인 정치를 부착시킨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반민주적인 사회 풍조를 만연시킨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색깔 공포증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건데요. 아까도 개공포증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공포증. 근데 이 어릴 때 개한테 물렸던 사람, 그래서 개공포증을 갖게 된 사람이 어른이 됐는데 체격이 막 무락부락한 강호동처럼 됐다고 봐요. 쳐요. 뭐 덩치 큰 사람. 근데 이렇게 덩치가 좋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조그만 치아와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강호동 같이 덩치 큰 사람이 치아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치아가 그 사람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치아가 무서워해야 되겠죠. 한 주먹 아니에요. 그죠? 밟으면 죽어요. 근데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그 사람 무서워요. 개공포증이 있으니까. 그 조그만 치아 앞에서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막 마비되고 몸이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아가 야 굴러 그러면 막 굴러다니고요.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무서워서. 왜 그럴까요? 공포증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순간에 그 덩치 큰 사람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개가 사라지면 그 생각이 돌아와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덩치를 봤을 때 내가 저 개를 무서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가 또 나타나면 어때요? 또 꼼짝 못하고 나옵니다. 불러오면 또 불러다녀요. 그 순간은 뭐가 안 돼요? 사고가 전혀 안 돼서 그런 사고가 안 돼. 내가 저 개를 무서워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공포증의 가장 큰 악영향은 바로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유발됐을 때. 그럼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되죠.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색깔 공포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만약에 색깔 공격을 받는다면, 뭐 정부로부터 혹은 뭐 극우 언론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마비되죠. 근데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죠. 색깔 공포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일순간 사고 능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그때 뭐가 가능합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색깔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짓이든지. 딴 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한데, 이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순간 어떻게 보면 머지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 사고 능력이 전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뭐가 가능한 사회냐면 마녀 사냥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마녀 사냥. 그러니까 종북몰이든 간첩단사건이든 하여튼 빨갱이몰이든 이거 한번 때리면 한국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 순간 다 당합니다. 속성식으로.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이게 반복돼요. 주기적으로 패턴이. 국민들이 저항이 거세지면 한번 터져요. 뭔가 종북몰이나 색깔공격할게요. 그래서 저항이 수그러들고 또 그 암흑기를 견뎌내고 다시 올라가면 또 뚫려 맞아요. 한 번씩 떨어지죠. 주기적 반복을 계속하면서 계속 공격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지배층 혹은 극우 보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바로 그래서 색깔 공격인 거죠. 색깔 공격을 쓰는 순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자, 이게 한국 사회를 마녀 사냥이 가능한 야만적인 국가로 만든다라는 건데, 요 예는 제가 뒤에 정치 얘기하면서 조금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기로 하고요. 우선 사고 능력이 이렇게 저하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또 제가 이 사고 능력 저하와 관련해서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색깔 공격이 한창일 때, 즉 종북몰이가 한창일 때 사고 능력이 마비되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일상적인 시기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색깔 공포증 때문에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회에는 금지된 것들이 많죠. 금지된 사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동물한 단어 사용해도 됩니까? 인민도 안 돼요. 인민도 안 되죠. 동무, 인민 이런 거 안 되죠.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열받아서 그런지. 일부러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식당 가서 동무 깍두기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왜냐면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라는 거 알죠. 다. 그래서 이제 인모라고 그러죠. 동물하고 그러고. 자, 근데 어쨌든 동물한 말 같은 거, 인민이란 말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선이란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조선이 못 빼고는. 자, 근데 어쨌든 동물한 말을 안 쓰긴 안 쓰는데, 이 말을 우리가 몰라요? 머릿속에 없습니까? 있죠? 있고 잘 사용은 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동물한 말을. 그렇죠. 다른 말하고 붙여서도 잘 써요. 어깨동무. 조선일보.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그렇죠? 그다음에 말동무란 말도 쓰고 글동무, 길동무 다 쓰죠? 심지어 동무생각 같은 가곡도 잘 불러요. 네. 조선간장. 네, 다 써요. 붙여서는 써요. 근데 단독으로 안 써요. 동물한 말 단독으로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검열을 잘하는 거예요? 천재들 있죠. 자기검열 되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맨날 올림픽 있으면 1등 할 겁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안 나가게. 하지만 붙여서 나가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안 쓰는 말들, 검열하고 억제하는 말들, 심리적으로 이건 뭐다, 심리하는 뭐다는 억제라는 거, 사고 억제. 그 말이 떠오르지 않게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억압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억제를 한다, 특정한 사고를, 특정한 생각을 억제한다. 단어만이 아니라 이제 뭐 생각도 억제해야 되죠. 아까처럼 대동강이 맑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똑똑해 보인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옛날에 박근혜 때는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면 자꾸 봤어요. 신고받아서. 2018년 4.27 이후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이제 봤잖아, 직접. 남북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죠. 한국 사회가. 그러면 사고 능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사고 억제를 하는 게. 줍니다. 심리학에서 이미 뭐 많이 밝혀진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1분간 통일에 관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드리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단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 발언하는 도중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조건이에요. 가상이 아니라.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자 1분간 자유롭게 발언해 보십시오 하면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이 자유롭게 날까요? 안 납니다. 왜? 민족이라는 단어 튀어나갈까봐 신경을 거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억제야. 이게 억제거든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느라고 사고가 거기 집중되면서 머리가 굳어버려요. 네, 사고가 안 돌아갔어요. 제대로. 이거는 실험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억제를 잘하고 있는데 왜 잘 모를까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억압으로 넘어갔어요. 억제가 아니라. 억제는 의식적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민족이라는 말을 누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근데 이걸 계속 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의식 안 해도 눌러요. 그거 억압이거든요. 억압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빠요. 심리학에서 더 나쁘다고 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70여 년간 이 억제를 잘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억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눌러놓았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쓰죠. 그 대신. 자, 억제와 억압이 이렇게 심하면 사고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초등학생들이 창의력이 제일 높게 나오죠. 조사해보면. 초등학교 때 창의력이 제일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나와요. 연구해보면. 그거 저는 이 사고 억제,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나 커서 평양가 살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아유 귀여운 너 상상력도 풍부하고 막 이렇게 볼 만져주고 그러죠? 근데 대학생이 저 평양가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북이 이게 종북이네 이거 신고해 혼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는 사고 억제가 없어요 별로. 애들은 몰라요 그런 거.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얘기해도 어른들이 뭐라 안 해요. 평양가 산다 그래도. 그러니까 사고가 자유롭잖아요. 창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좀 크면 이제 뭐 안 돼 배우죠. 한국 사회에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 능숙한 자기 검열자들이 되거든요. 이쯤 되면 사고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의식을 못하거든요. 의식하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의식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개성공단에서 남북에 같이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칭찬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역시 국정 노동자들 손재주 좋아. 우리 민족이 어디 가? 이런다든가. 아 그래 너희는 그런 제도가 있어. 그거 좋은 제도네. 이런 얘기한다고 큰일 나요 거기서?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사고에 전혀 제약이 없이 거기서 발언을 한단 말이죠 이분들이. 근데 퇴근한단 말이지. 저녁 때 일 끝나고 퇴근해서 내려와서 저녁 때 술 한잔 마시다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 개성공단 가서 일하더니 빨갱이 됐구나. 종북이냐?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했던 얘기 이렇게 툭 텄는데 욕이 들어오고 막 공격이 들어온다.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있다가 차를 타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맑아진대요. 이제 사고의 제약이 딱 없어지니까. 그러고 또 일 끝나고 내려올 때 막 깜깜해진대 머리가. 물론 공해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예가보다는 이 사고 법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대송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들락날락할 때 굉장히 다르다 느낌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는 결국 사고력 저하와 관련이 있고 사고 억압 혹은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석학이 안 나온 게 다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노벨상 많이 탔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일본보다 좋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고 억제, 사고 분열을 하니까 사고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이 방만큼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반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가려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우수하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창의적인 국가로 도약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게 일단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일상에서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은 계속 우리 하루 종일 합니다. 판단이 뭡니까?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것, 혹은 이론과 해론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진위 판단이라고 하고, 이론냐 해론냐를 판단하는 것을 가시 판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북이 핵무장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다, 아니다 라를 판단하는 게 진위 판단이죠. 핵무장했어. 참이라고 판단하면 이게 진위 판단입니다. 근데 북이 핵무장을 한 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혹은 우리 민족에게 이롭냐 해롭냐를 판단하는 건 뭐예요? 가치 판단이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는 같이 가는데 일단 진위 판단이 돼야 가치 판단이 됩니다. 진위 판단이 안 되면 가치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종일 사고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판단을 해요. 순간순간. 의식을 잘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7시에 여기에서 강의가 있다는 게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때 참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안 하셨는데 오신 분도 있어요? 다 했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거짓이라고 판단했으면 여기 안 왔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계기마다 계속 판단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나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인데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판단을 할 때 진위 판단, 가치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한국 사람들은 이거보다 앞세우는 판단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이 전에 또 하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판단이에요. 뭐냐? 종북 판단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인데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를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종북적인 북과 관련이 있느냐 북에 이롭게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한다는 거예요. 처벌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 그래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접근 안 해요. 접근 중지. 만약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돼야 그때부터 접근이 시작돼요. 진위 판단, 가치 판단이 이제 이 다음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죠? 당연히 우리는 먼저 진위 판단, 가치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 종북 판단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론냐 해론냐 뭐 맞냐 틀냐 전에 이게 어떤 문제를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우선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죠? 진리와 진실에. 예를 들면 제가 수년 전에 대학교 은사님을 뵀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분단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한국인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개탄하시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한 명도 없다. 그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한 명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 모르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자, 어쨌든
대한민국 심리학자들이 분단 문제가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인의 심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학들이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왜 연구들을 안 하죠? 한국인의 심리를 알려면 반드시 분단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건 뜨거운 감정인 거죠. 잘못 연구하면 종북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좌파, 종북, 빨갱이 소리 듣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럼 인간 심리, 한국인의 심리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진리 탐구에 굉장한 걸림돌이죠. 제가 볼 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한국인들은 결국 무엇이 맞냐 틀리냐의 기초에서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제안이 됐다. 그러면 무슨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 이게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빨갱이 소리를 들을 만한 정책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가 겪었던 예를 들면 요즘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아무나 다 하죠. 오늘날 미통당에서까지 지금 집어넣었어요. 가슴 아프게도. 아, 그거 좋다고 해야 됩니까? 자, 어쨌든 미통당도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세상이 됐는데 2013년에 제가 책을 내면서 그 기본소득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본소득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LA프롬 있었던 최저생계비 개념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썼을 때 그 우려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를 집어넣고 추가를 하면 빨갱이 종북몰이 당하지 않겠냐, 위험하지 않겠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뒤에 다행히도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화두가 돼가지고 뭐 이재명 경기지사도 얘기하고 또 국제적으로 기본소득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막 여론이 막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쓴다고 저건 빨갱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라졌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때는 그 정도로 겁을 내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 이게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세우면 종북몰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한테 불리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살골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0만원 줘, 100만원 받을 권리가 있어서 100만원 줘 해야 되는데 종북몰이 당할까봐 10만원만 주세요 하는 꼴이에요. 한 가지 예말을 더 든다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쳐서. 근데 북유럽 나라들은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 70% 넘어요. 7, 80%. 어떤 데는 90% 육박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한국 노동자들 그걸 몰라서 가입을 이렇게 안 할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죠. 한국 노동자들도 다 알아요.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이익이 된다는 사실. 또 그냥 윗사람이나 사장이나 관리자한테 굽신거리면서 임금 올리기보다는 노동자끼리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임금 인상 투쟁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노동조합 가입을 안 해요?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고 탄압을 받고 심지어는 종북몰이 당할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직 한국은 노조 만들 때가 아니야. 뭐 한국 노동운동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북유럽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해서 그 어떤 불이익도 탄압도 없는 사회가 된다면 종북몰이 당할 위험이 없어진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90%까지 올라갑니다. 노조 조직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분명히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특히 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에 종북몰이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짓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정책 나왔을 때 그게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이다, 뭐 빨갱이 정책이다 얘기 들을 거면 안 해요. 그 얘기를. 이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때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자기에게 자살골을 넣는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는 거고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분단 트라우마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정치를 후진적인 정치에 묶어놓는다는 거죠.